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고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향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가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흐름 살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고전 원문의 두 번째 향가가 되겠습니다. 향가. 자, 우선 향가라는 작품은 어느 나라 시기의 문학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향가는 시대 문학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향가라고 하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 한자에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향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향가는 크게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줄, 8줄, 10줄의 19채 향가까지 크게 이런 형식이 들어가겠고, 자, 그 다음에 주된 작가층은 귀족이 되겠죠. 주로 승려라든지 그 다음에 화랑, 자, 이런 귀족 계층이 우선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자, 우선 한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문이 아니라 분명히 한문으로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줄이면은 4구체, 8줄에 8구체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10줄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19채 향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19채 향가에 대해서는 우선 4줄, 2줄이라고 했었을 때 4, 4, 2, 3단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2줄에 해당하는 향가의 낙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낙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향가의 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2줄, 이 낙구라는 하나의 형식,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4줄, 8줄, 10줄에 해당하는 향가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형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제망매가,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라는 19채 향가가 있습니다. 이 19채 향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205쪽을 보시게 되면은 향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향가는 신라 시대의 문학으로서 우리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향찰로 표기된 노래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향찰로 표기, 요거는 표기 수단이 되는데 향찰로 표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신라의 고유한 문학적 성격을 한반도 전역에 확대시키면서, 자, 여기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문학으로서 개성을 뚜렷이 형상화시킨 귀중한 문학적 양식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향가가 지니고 있는 말 그대로 의가 되겠습니다. 의.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는 표기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는 향가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향가의 유래는 도솔가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도솔가라는 4구체 향가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 시기 신라의 향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면서 신라인들의 그들이 지니고 있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때 신라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 또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까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6쪽으로 가게 되면은 4구체, 8구체, 19채 양식화된 서정시 형식의 최초 형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비유와 상징이 되겠죠. 이 향가라는 작품은 가장 뚜렷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와 그 다음에 상징이 되겠습니다. 비유와 상징.
자, 그래서 우리는 향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바로 이 비유와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쪽으로 잠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이전에 고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숭고한 이상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박하면서도 원만하고 고차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다 조금 차원 높은 우리 신라인들의 정신 세계를 잘 반영했다라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향가를 표기한 표기법인 향찰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향찰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여러분들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또는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주제가 아니라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체,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 바로 향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동그라미 8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라든지 또는 우리 민족 문화의 아주 뛰어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으로 내려가면은 고유 시가의 형식과 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 여기 여러분들 꼭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기출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를 이제 보통 이제 다 나오셨으니까 학교 때 이제 아마 내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수능 시험 문제를 한지 한번 보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내신이라든지 또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말 그대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또는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정서와 태도라든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처용가를 해야 되거든요. 처용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용가라는 작품을 딱 주어주고 어느 부분에 밑줄을 긋고 여기에 대한 정서, 태도, 아니면 뭐 화자라든지 아니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뭐 절대론이라고 해서 내재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처용가 하나 간단하게 넣어두고 문제 자체는 향가와 관련된 이런 향가의 이런 부분들이 동그라미 1번에서 4번 혹은 5번 선지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향가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거기 네모 2번 칸이 나오고 있는 의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그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사구체를 보게 되면은 초기의 형식이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향가의 사구체는 얘는 초기 단계에 나왔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구체 향가. 자, 그리고 민요적인 향가이다 나타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7쪽으로 가게 되면은 팔구체가 있습니다. 자, 이 팔구체는 당연히 사구체보다 조금 발전된 단계가 팔구체가 되겠고, 이거보다 더 발전된 단계가 바로 십구체 향가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구체 향가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가장 뛰어난 형태 또는 가장 정제된 형식의 향가로서 향가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구체 향가는 향가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 십구체 향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향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구체 향가는 442의 형식을 우리가 보통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 442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19째 향가가 되는데 이게 꼭 442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창계파랑가는 또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352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442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향가의 19째 향가는 4줄 4줄 2줄의 형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뭐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352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 3번 19째 향가에서 바로 세 번째 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을 보시게 되면은 아홉구. 자, 아홉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아홉 번째 줄, 열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아홉 번째 향가의 낙구가 되겠습니다. 낙구. 자, 이 향가의 낙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뭐 아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는 네, 이런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을 통해서 네, 독자들을 집중을 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네, 집중을 시켜서 작가의 주제의식, 네, 화자의 주제의식을 그렇게 뛰어나게 네, 그런 정서나 태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된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바로 이 향가의 낙구 부분에 해당하겠죠. 향가의 낙구 부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네, 거기 8번 작품이 있습니다. 8번 작품. 네, 이 8번 작품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 소동료 나오고 있는 부분 잠깐 우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동료. 자, 소동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격, 주술적인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말은 저희가 어디서 들었느냐? 구지가. 네, 그렇죠. 해가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구지가와 해가를 보게 되면은 고대 가요 중에 네, 집단적이고 또는 주술적 또는 노동요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으로서 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 이 대상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물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네, 뭐 종교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는 아무 신도 상관없습니다. 뭐 종교 그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수업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분필에게 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필은 저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뭐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에게 아무 자연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비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소동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 때 한 번쯤은 배웠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애가 맞둥바울에서 말을 캐는 파는 아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백제 시대의 무왕이 되겠죠. 자, 무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소동이 이 선화공주를 네, 좋아하게 됩니다. 선화공주. 자, 이 선화공주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소동이 신라로 승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승려로 변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스님들은 네, 신라 백제 정도는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경설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동이 네, 신라로 넘어가게 되죠. 신라로 넘어가면서 말을 캐어서 팔았기 때문에 말을 들고 가서 꼬마아이들에게 바로 이 소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구체 향가를 지어서 네, 아이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요것이 바로 참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이 참여적인 성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는 것은 예언 또는 모함적인 성격이 되겠죠. 모함적인 성격. 자, 예언과 모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소동이 신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아이들에게 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게 해서 결국 네, 그 신라 조정이 이제 발칵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 노래의 내용대로 선화공주는 궁궐 밖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소동은 때마침 기다리고 있다가 네, 선화공주에게 내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되는 네, 이런 예언이라든지 또는 모함이라든지 결국 이 소동요라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네,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술적인 거 포인트 하나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소동료를 보게 되면은 네, 거기 주술적인 성격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적인 성격이다라는 것 부분에는 예언과 모함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구체 향가가 되겠습니다. 사구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가시게 되면 208쪽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208쪽을 보게 되면은 헌화가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헌화가. 자, 헌화가를 보게 되면은 거기 노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 이 헌화가도 역시 마찬가지 사구체 향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헌화가를 보게 되면은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 자, 이 노인이 여성에게 그 꽃을 꺾어서 여성에게 바치는 그런 노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래.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꽃을 바치는 심정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 주제. 네, 그거는 여러분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라인의 바로 미적 감성을 볼 수 있겠죠. 미적 감성. 자, 미적 감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헌화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헌화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처용가,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제만매가, 그리고 창기파랑가, 그리고 안민가 정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09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과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정과정은 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네, 지금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정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과정은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정과정의 형식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신라 19제 향가에 좀 가까운 신라 향가와 좀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따가 정과정에 대해서 아마 다다음 강좌 정도가 될 건데 정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바로 처용가라는 주요 작품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자, 이 처용가라는 작품을 우선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210쪽에 배경설화가 있을 겁니다. 배경설화. 자, 배경설화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신라 제49대 헌강왕이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겠고, 대왕이 개운포에 놀러 나갔는데 갑자기 짙은 구름 그리고 안개가 끼어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동해 용왕의 조아이다, 마땅히 용왕을 위해 좋은 일을 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왕은 곧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명하였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개었으므로 개운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온 처용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갔다. 그러나 역신이 감복해 모습을 나타내어 앞에 꿇어앉아 말하기를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에는 들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에는 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부분, 거기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었으면은 바로 오른쪽 211쪽과 209쪽, 210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용가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처용가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 마지막 향가 작품. 자, 그리고 처용이 아내에게 침범한 역신을 보고 물러나 이 노래를 부르자 역신이 물러갔다라는 벽사진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처용가는 보시면 알다시피 전체 8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8구째 향가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8구째 향가는 기본적으로 두 줄로, 그러니까 두 개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네 줄에서 두 부분으로 보통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 해석을 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처용가의 성격은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겠죠. 주술적.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동경 밝은 달이 되겠습니다. 동경 밝은 달. 자, 우선 동경 밝은 달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간적인 배경이든 공간적인 배경이든 시공간적인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경 밝은 달에 뭐 경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밝은 달이라는 것은 저녁이라는 시간이 되겠죠. 밤늦게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가라이 내히어라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부분 네 번째 줄은 역신이 아내를 범한 상황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 나는 분명히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불 자리에 지금 누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 두 개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이불 자리에 있는 다리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이 되는데 다른 두 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신이 아내를 범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선 1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여기까지가 역신이 침범을 했죠. 역신의 침범이 되겠습니다. 역신의 침범. 자, 그렇게 역신이 침범을 해서 네 번째 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둘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둘은 내 것이다. 이때 둘은 누가 되느냐? 아내의 다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둘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해서 이때 둘은 역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선 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나오는 다리 둘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은 아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은 역신의 다리를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본디 말 그대로 원래 내 것이었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라고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해서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영탄법이 되겠죠. 자, 지금 마지막 여덟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 뭘 뜻하고 있느냐? 처용이 지금 관용을 베풀고 입니다. 처용의 관용. 자,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5에서 여덟 번째 줄까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5에서 여덟 번째 줄까지 이 부분이 처용의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역신의 침범, 5에서 8까지는 처용의 관용이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을 바라보게 기본적으로 팔구체 향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해지는 신라 향가 중에 마지막 작품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지가에서 해가로 이어지고 있는 주술시가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 바로 처용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역신이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감복을 받아서 물러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후에 제가 처음에 밑줄 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 처용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을 기본적으로 벽사진경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벽사진경은 211쪽에 2번 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를 보게 되면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경사를 맞아 들이다라는 무가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옛날로 치면은 봄에 왔었을 때 그 입춘대길이라고 붙이는 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무속 신앙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무당들이 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부적 같은 거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을 샀는 이유는 하나죠. 이 부적을 사서 집 어딘가에 붙여두면은 그런 사악한 애군을 물리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벽사진경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벽사진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역신이 처형이 그려져 있는 얼굴만 봐도 침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다라는 벽사진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선 211쪽에 1번 내용을 댔을 것이고 2번 의도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에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세 번째도 여러분들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은 4번 주제로 가셔서 아내를 침범한 역신 귀신을 물러나게 한다라고 해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특징은 여러분들 1, 2, 3 세 가지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처용가에 나타나고 있는 주술성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용가에서 이 주술이라는 성격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다음 212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212쪽까지 주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처용가가 이게 고려시대에도 사실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이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고려시대 이 처용가에 해당하는 기원까지 된다라는 거, 그게 문제에 나타나고 있죠. 문제. 자, 문제 거기 1번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려소교 처용가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고려소교에도 처용가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요게 신라 처용가가 되겠죠. 신라 처용가. 자, 되셨으면은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에 2번 선지를 보면은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벽사진경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구체가 아니라 8구체가 되겠죠. 8구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로 내려가게 되면은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붙이니까 처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부적이 되겠습니다. 부적. 자, 그 다음에 시상의 흐름에 따라 이 노래의 내용을 나눈다면은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선 8구째 향가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4줄과 4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처용가에서는 약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선 1에서 4번째까지는 역신의 침범.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줄로 가게 되면은 5번째, 6번째 줄에서는 역신의 발견이 되겠죠.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7번째, 8번째가 처용의 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번 문제는 굳이 3개로 나누게 되면은 3개로 나누게 되면은 4, 2, 2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보통은 4줄, 4줄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역신이 침범했다라는 부분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처용의 관용 요거 두 부분으로 크게 2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선지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여러분, 그리고 4번 문제는 주술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히 1번 구지가가 되겠죠. 구지가. 자, 그리고 거기 선지 2번은 가시리라고 해서 고려시대 가시리 이별의 정한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4번 선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4번을 보면은 자, 요게 19째 향가의 안민가가 되겠습니다. 안민가. 19째 향가의 안민가라는 작품이 되는데 자, 이 안민가는 유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교. 이게 신라 시대니까 뭐 딱히 유교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수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유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라 시대에 왜 유교적인 성격이 왜 나오지? 유교적인 성격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라 시대에도 유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교는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유교적인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한 게 유교적인 이념을 완전히 정치로 받아들인 게 이제 조선이라서 그렇지. 여기 기본적으로 신라 시대에도 유교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임금은 아비요. 그 다음에 신하는 사랑하는 어미, 즉 군을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백성은 아이라고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이로 비유를 하면서 백성을 사랑을 알리라.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리려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라고 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나라가 자연스럽게 태평성대에 이를 것이라는 창기파랑가의 저자가 되겠죠. 창기파랑가의 충담사가 쓴 안민가라는 유교적인 성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면은 형식상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5번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형식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참여적인 성격의 19체 아닙니다. 8구체가 되겠습니다. 서사적인 전개다. 그리고 선지 3번 시조의 원형이다. 선지 3번은 우리 지난 강좌에서 했었던 정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은 8구체 향가로, 뒷부분이 잘못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8구체 향가로서 민요의 형식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술 계열의 향가이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술 계열의 향가이다. 자, 이렇게 주술 계열의 향가이다라고 여러분들 고쳐주시고, 정답은 그대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8구체 향가로 주술 계열의 향가이다라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간단하게 향가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창기파랑가와 제망매가 두 향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향가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특징, 의 부분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향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조금씩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 분명히 시험 문제 기출로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 강좌에서는 제망매가 그리고 창기파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